MBTI는 사실은 맞습니다. 예지몽이 있을 가능성이 제가 몸이 안 좋아요. 그러면 달이 뜨면 괜찮아질 겁니다. 타로 사주를 보러 갔는데 생년월일도 묻지 않고 나에 대해서 다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신이 내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조금 특별한 이력을 가진 분을 모셨습니다. 과학계의 고민을 철학으로 풀어내주시는 한양대학교 철학과의 이상욱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유사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나눌 건데 유사과학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고 구분이 잘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사과학의 반대는 그러면 진짜 과학, 뭔가 유사는 가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는 조금 저는 과학 철학자로서 좀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사과학으로 현재 분류되는 점성술 같은 거가 한 15세기까지는 상당히 그 당시에 유명한 과학자들도 연구를 했던 분야란 말이에요. 유사과학이 아니고 원래 어떻게 보면 정통과학, 표준적 과학이었다가 유사과학이 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현재 단계에서는 유사과학처럼 보이지만 경험적 근거들이 막 축적되고 연구가 진행되면서 저 표준적 과학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유사과학과 그 표준적 과학의 차이는 조직화된 그 회의주의라고 하는데요. 좀 어려운 말로 무슨 말이냐면 가설이나 이론들을 제시하고 그 가설이나 이론들을 공개적으로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검증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경험적 지지 근거를 제시를 하고 그걸 평가하고 공동의 회의주의적 작업을 거쳐서 이제 이론들을 축적해 나가고 지식을 확장 그런 게 이제 표준적 과학이고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교학교과서에 나온 과학들은 다 그렇게 얻어진 거고요. 근데 유사과학은 많은 경우에 경험적 근거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거나 아무리 내 얘기 같아도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 사주나 이제 그런 게 그렇게까지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이게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인과적 설명을 하거나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별로 없어요. 믿거나 아니면 이 믿음이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차이점을. 즉 엄밀하고 표준적인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하는가 아닌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이제 유사과학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유사과학에서 표준적 과학으로 넘어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유사과학이 지금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표준적 과학 방법론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적용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 다시 예를 들어서 자기장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당연히 자연현상으로 생각하는 거 16세기까지는 뭐 유사과학까지는 아니도 초자연적 현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패러다이나 맥스웰 같은 사람에 의해서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우리가 그걸 컨트롤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유사과학이 다루는 여러 현상들도 원칙적으로는 표준과학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말이 생각났어요. 과학이 고도로 발전하면 마법이 된다라는. 예, 저 SF 작가 중에 사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죠. 우리는 사실 뭐 사주라든지 해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학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유사과학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떤 일들이 우리한테 닥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가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를 만나거나 운이 안 좋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과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일이 일어났냐. 근데 그 일이 일어난 인과적 메커니즘은 우리가 파악이 불가능하잖아요. 굉장히 수많은 조건들이나 상황들이 막 겹쳐져 가지고 그 일이 일어났을 텐데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과적 설명을 요구하는 호기심이 많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과학들이 기껏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만에 걸리면 성인병이 17% 증가한다. 근데 그 얘기는 성인병에 걸렸을 때 속 시원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못하잖아요. 확률이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저께 그런 나쁜 꿈을 꿔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안 좋은 일을 이건 굉장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이유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내 경우에 특히 특히.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위로도 받죠. 왜냐하면 과학은 통계치나 확률만 주는데 네가 사실은 뭐 전생에 혹은 뭐 그 전에 이런 업보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니까 좀 참고 잘 견디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위안이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죠. 오늘의 운세 같은 경우에요. 띠별로 이렇게 운세를 나열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띠는 사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내에 해당되는 띠에 그 써 있는 오늘의 운세의 문구들이 이게 딱 내 얘기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건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그래서 결국은 점성술도 그렇고 네. 지금 이제 오늘의 운세도 그렇고 그 표현들을 보시면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풍부하게 열려 있는 표현들을 씁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에게 사실 적용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특히 재산관계에 조심하고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일단은 너무 섣불리 하지 말고 유보해라 이러면 그건 사실은 뭐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처할 가능성들이 꽤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길에 다닐 때 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당연한 얘기를. 교수님도 타로나 오늘의 운세 보시긴 하세요? 아니요, 전혀 안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특별히 그 분야를 뭐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저는 거기로부터 그 위안을 얻기보다는 그냥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아쉽네요. 우리랑 다른 세계에 사시는 분 같기도 하고. 근데 사주 믿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이게 수천 년 동안 쌓인 통계이자 빅데이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주는 조금 다른데요. 아까 그것과 달리 왜냐하면 64개라는 그 분류를 하고 네. 그 분류들에 따라서 그건 상당히 자세하잖아요. 내 태어난 해, 년.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패턴들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사실은 사주가 정말 통계적으로 정확한지 제가 과문해서인지 여태까지 어떤 연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연구를 하려면 정말로 상당한 정도의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의 인생들을 다 들여다봐야 되니까요. 근데 그거를 그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과학자들한테는 일종의 낙인이 찍힐 수 있거든요. 이상한 거 연구한다고. 예. 그래서 아마 그 펀딩 받기도 힘들고 아마 그래서 연구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진짜로 맞는지 어떤지는 저는 답변을 유보한 채로 그런 식의 패턴들이 충분히 그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구성된 방식상에서 네.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꼭 그렇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요즘에 유행하는 또 가설 중에 하나가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등이 높은 존재의 시뮬레이션 우주에 살고 있다. 뭐 이런 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참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제가 참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들을 돌릴 때 그 코딩을 만약에 사주로 해놓았으면 사주가 같은 사람들은 대충 비슷한 패턴들을 경험하도록 프로그래밍 해놨으면 사주를 보면서 정말 잘 맞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게 경험적 근거를 갖겠죠.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지 그걸 없죠.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비과학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따져보기 전에는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그 재밌는 사례가 예. 그 MBTI예요. MBTI는 사실은 맞습니다. 왜 맞냐면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맞아요. MBTI는 사주랑 다른 점이 예. 무슨 거대 이론이 있어가지고 사람 성격은 이것과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이론이 있어서 만든 게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람들한테 수많은 설문조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네.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판단하는지를 통계적으로 다 분석한 다음에 그것들을 통계적으로 그냥 유형화한 거예요. 네. MBTI 검사하실 때 다 쓰시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질문이 진짜 많아요. 그거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MBTI니까 그걸 압축한 거예요. MBTI가 잘 맞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경험적으로 다 맞게 만들어놨잖아요. MBTI는 그러면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왔다고 보실까요? 일부는. 왜냐하면 MBTI는 원래 이스라엘 그 군대에서 병사가 들어왔을 때 이 병사들을 어떤 그 병과에 그러니까 어떤 임무를 주는 게 가장 좋을 건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영향을 받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걸 나중에 다른 데이터들과 결합했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목적에서 예. 이 사람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고, 이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좀 못. 그래서 그런 경험적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과학의 영역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 단 그 MBTI가 그에 대한 해석이 많잖아요. 뭐 난 내향적 사람이고 맞아요. 외향적 사람이고 네. 난 60%가 내향적이고 너는 T야 이렇게 못 받기도 해요. 그거를 갖다 이렇게 막 전형화 시켜가지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완전히 그 인간 본성에 완전히 그걸 갖다 아로새겨서 절대로 못 바꾼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건 그건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업무 때 보여주는 MBTI랑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MBTI가 다른 사람도 꽤 많고요. 예. MBTI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좀 추가적인 원래 경험적 증거 말고 좀 추가적으로 하는 얘기들은 네. 좀 비과학적인 측면들이 있죠. 예전에는 혈액형도 이렇게 사람의 성격을 얘기하는데 분류하는데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지금은 MBTI가 그 역할을 그렇죠. 대신하고 있고 더 세분화되고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학적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는 혈액형이나 MBTI로 다 타인의 무언가를 분류하고 싶어 할까? 어쩌면 타인을 대할 때 불안감이나 불확실성 같은 걸 해소하기 위함이 당연히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제 철학에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가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공감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뭘 느끼고 뭘 생각하는지를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 그걸 경험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네,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낯선 인간관계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이 혹시 나한테 좀 나쁜 생각 가지고 있지 않을까? 내가 뭐 실수했나? 근데 이럴 때 MBTI든가 혈액형으로 저 사람은 대충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대하면 되겠지라고 가이드가 있으면 네. 훨씬 안정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용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태몽도 그렇습니다. 신기하게 아이를 가졌는데 태몽을 꼭 꾸잖아요. 그게 아이를 가져서 꾼 건지 아니면 꿔서 아이를 갖는 건지 네. 헷갈리거든요. 네. 네. 태몽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거 워낙 그 오랜 전통과 유구한 그 역사와 스토리를 가진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지만 예. 역시 그것도 제가 단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어떤 경험력 연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태몽을 이런 거 꾼 사람들이 그 후손이 어떻게 됐다를 사실 통계적으로 분석한 논문 같은 걸 제가 본 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예지몽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을 가능성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데요. 꿈은 모든 사람들이 꿉니다. 저는 꿈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 꿈을 이렇게 기억해 본 적이 별로 없지만 네. 여러 가지 그 수면에 대한 그 과학적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꿈을 꿀 때 상태로 대부분 들어가거든요. 기억을 못할 뿐이라면서요.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임신한 상태에서도 꿈을 당연히 꾸실 테고 그럼 그런 것 중에서 기억나는 것들이 이제 태어날 후손들의 장래나 미래에 대한 본인의 어떤 희망, 기대 이런 것들과 연관될 가능성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예. 꿈을 기억할 때 냉정하게 얘기해서 나쁜 태몽을 말씀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되게 어떤 좋은 태몽들 그래서 넌 이렇게 될 거야 훌륭하게 될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적 데이터의 비대칭성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진짜 맞느냐를 확인해 볼 때 예. 좋은 게 맞으면 좋은 건데 나쁜 거는 구태 확인하지 않게 되니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태몽을 대신 꿔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런 스토리도 있죠. 예, 사오기도 하고 돈 나는 주고. 꾸지 않고 주변에 그러면 만약에 제 어머니가 대신 꿔줬다라 하는 경우에 어머니가 저보다 아이를 갖는 것에 더 간절하기 때문에 그럴 이분이 수도 있겠죠. 꾸는 걸까요? 근데 뭐 모릅니다. 정확한 인과적 메커니즘은 저도 모르고요. 네. 몇 번 우연히 저를 모르시는 분이 저를 보며 말씀하시는데 너무 맞아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제 사주에 아이가 3명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진짜 그 뒤로 3자녀를 두었어요. 그래서 사주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네. 라고. 아니 이런 그 어떤 에피소드들은 예. 정말 저도 많이 듣고요. 저도 어떨 때 그런 걸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우리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의 감춰진 규칙성 그것들과 어느 정도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제가 부인을 못 하겠어요. 다만 계속 강조드리지만 연구를 해봐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연구가 안 이루어져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과학적으로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과학과 귀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죠. 이 구분 여부가 궁금해요. 과학자들도 귀신을 믿나요? 교수님은 사람마다 믿으세요? 다를 텐데요. 저는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근거는 네.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존재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기에는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기에도 아직 부족한데 그러면 둘 중에 완전히 똑같냐? 그렇진 않고 네. 존재하지 않는다는 쪽의 경험적 근거가 좀 더 확실한.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탐색할 여지가 있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과학은 기본적으로 경험적 증거, 즉 어떤 우리가 측정 장치를 가지고 그 수치화해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것들에 기반해서 얘기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영적 존재들이 우리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측정 장치의 한계로 인해서 확인이 되기 어렵다면 그러면 그런 더 좋은 측정 장치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판단을 유보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확실하진 않지만 하여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경험적 증거에 따르면 영적 존재의 증거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입증하는 건 너무 어려운 너무 거잖아요. 어렵죠. 예, 너무 존재한다라는 건 하나의 케이스만 딱 그렇죠. 발견해내면 존재한다를 입증할 수 있는데 존재하지 않으려면 모든 케이스를 다 뒤져봤는데도 없다라고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유보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사실 유사과학이라는 게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역사 속에는 늘 과학인 듯 아닌 듯 뭐 우리를 유혹해온 그런 존재들이 있었는데 과거의 기록들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절대적인 진리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과학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으로 맞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된 과학이 아니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과학은 진보한다는 걸 믿으시죠. 그러니까 옛날 과학보다 요즘 과학이 좀 나았죠. 네. 더 좋은 과학이잖아요. 더 정확한 과학이고 더 맞는 과학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옛날 과학에서 틀린 게 있어야지 진보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옛날 과학에서 틀린 게 과학자가 멍청해서 혹은 열심히 연구 안 해서 틀렸다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측정 장치의 한계, 그다음에 미처 어떤 대안적 가능성을 생각해내지 못했던 한계, 네. 어떤 자신의 이론적 틀에 갇혔던 한계,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한계들, 우연적인 한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보여주는 것들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당연히 계속해서 오류 가능하고 계속 더 나은 진리로 나가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그런 과정에서 그 유사과학이었던 게 과학이 흡수되기도 하고 뭐 유사과학인지 아닌지 애매했던 게 과학이 더 진보하면서 아 얘는 완전히 아니야 라고 더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아까 자기장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석에 막 철이 끌려오는 거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 하다가 그렇죠. 설명을 못 할 때는 당연히 이게 초자연적 현상이었다가 나중에는 설명이 되니까 이제 과학 영역으로 넘어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유사과학 취급을 받다가 당당히 이 주류과학으로 넘어온 사례가 또 있을까요? 좀 애매하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유사과학 취급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 그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요. 전기조차도 그렇습니다. 전기도 17세기 베르사유 궁전 같은 데서는 네. 아주 가벼운 소년을 그 정전기를 가지고 공중에 붕 뜨게 하는 거로 일종의 마술쇼처럼 보였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예. 굉장히 그 세게 막 문지르고 그러면 정전기의 힘 때문에 얘가 이렇게 막 그걸 들고서 이렇게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많이 했잖아요. 새받침으로 머리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머리 네, 그거의 이제 파워풀한 버전인 거예요. 네. 그때는 사람들이 다 귀신의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걸 그 조종하는 사람들 마법사라고 생각을 했죠. 예. 그래서 메스머리즘이라고 해가지고 17, 18세기에 그런 어떤 굉장히 그 초자연적인 전기 자기의 힘으로 사람들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이 꽤 널리 퍼져 있었고 이건 당연히 당대의 그 과학의 영역이 아니었는데 네. 지금 전자기 우리 전등도 켜고 뭐 너무나 익숙한 우리 과학의 영역이잖아요. 너무 당연한 너무 게 당연한 돼버렸죠. 거죠. 네. 그러면 반대로 당시에 막 최첨단 과학입니다. 뭐 이렇게 이건 정말 과학적이고 그래서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했던 것들이 과학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례도 있을까요? 아, 요게 좀 민감한데요. 왜냐하면 예. 우리 동양 과학과 좀 관련이 돼서 그런데 네. 중세 때까지 정말로 거의 모든 철학자나 과학자, 그때는 자연 철학자라고 했는데 예. 그 사람들이 믿었던 이론이 매크로코스모스, 마이크로코스모스 어널로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그 천체들이 움직이는 원리와 인간의 내부에서 건강들이 작동하는 원리가 똑같다. 당연히 하늘을 잘 관측해서 사회를 예측할 수도 있고 그 하늘을 잘 읽어가지고 내 몸의 건강 상태를 예측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다 연관돼 있었다는 생각. 지금 믿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렇죠. 그게 꽤 오래 갔어요. 17세기까지도 의사들은 하늘과 인간의 장기의 그 비율을 통해서 병의 원인들을 설명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질병의 세균설 등장하면서 완전히 사라졌죠. 아 그럼 옛날에는 제가 몸이 안 좋아요. 그러면 다리 뜨면 괜찮아질 겁니다. 네, 뭐 그런 당연히 토성의 힘으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당신의 별인 목성이 뜨면 이제 괜찮아질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졌던 얘기예요. 그렇군요.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생각이었겠네요. 예, 그럴 수 있죠. 지금 시선으로 보면.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사과학들 있잖아요. 많이 관심을 가지는 유사과학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위험하다고 느끼시는 유사과학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지금은 더 이상 아니지만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유사과학이 왜 위험한지 그 이유가 결국은 우리 지식의 부족이 있는데 네. 그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 방사성 물질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걸 의료적으로 쓰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거기서 출발해서 사람들이 방사성 물질을 집에다 두면 집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이 좋아진다고 황당한 얘기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방사능 장난감 뭐 이런 게 그렇죠. 있었다고. 예.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의 근거는 있었어요. 분명히 방사선으로 치료한 경우가 있으니까. 예. 근데 그거로부터 방사선 물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완전하게 알기 전에 네. 아 이게 이 사례에서 좋으니까 다 좋을 거야. 그래가지고 막 집에다가 전등에다 방사선 물질을 놓고 안 되잖아요. 요즘에 사실은 다력이 굉장히 강한 침대를 둔다든가 뭐가 어디에 좋으면 몸에 다 좋다. 그러고서 막 온갖 것에서 다 집어넣고 저는 그게 정확히 똑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정확히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메커니즘을. 네. 근데 이런 사례에서 효능이 좀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쓰면 다 좋을 거다. 아,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실제
음이온이 나온다는 목걸이 뭐 음이온도. 그런 것도 방사능이랑 연관이 있다면서요,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음이온이 좋은 맥락들이 있어요. 아주 제한적인 맥락에서. 그렇지만 그냥 평상시에 음이온을 갖다 쫙 깔아두면 무조건 좋다. 아무런 그 과학적 근거가 없고. 과학 분야를 깊이 공부하다 보면 현대 과학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그런 미지의 영역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초자연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흔들리거나 믿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혹시 없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없는데요. 왜냐면 네.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그 우리의 오류나 잘못을 고쳐나가면서 지식을 확장해야 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네. 당연히 그런 흔들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흔들림에서 다른 방식의 이해를 추구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 자체까지 비판을 하는 거는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그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위안을 못 얻는데 그런 방식으로 설명이 되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아끼던 자녀랑 그 죽음으로 헤어진 분께서 자녀가 자기한테 이런 어떤 메시지를 줬다. 엄마 너무 힘들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 그래가지고 그걸 위안을 얻고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 네.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게 사회적 수준에서 어떤 중요한 우리의 제도적 결정이나 사회적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개인적 위안의 수준을 넘어서는 네. 되게 큰 영향력이 있는 결정이기는 그건 이제 과학적 근거에 따라야죠. 징크스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야구 선수들 특히 그런 거 네. 많이 믿는 것 같은데 오늘 속옷을 안 갈아입으면 안타를 칠 가능성이 있고 속옷을 갈아입어서 내가 안타를 못 치고 삼진만 3번 당했다. 뭐 이런 그런 징크스라는 게 있는데 이 징크스 같은 거 교수님도 혹시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징크스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것도 유사과학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의식하지 못한 채로 우리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징크스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일단 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믿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특정한 색깔의 속옷을 입지 않으면 오늘 안타를 못 친다고 믿으면 그 믿음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 자신의 행동에. 예, 그래서 그걸 안 입었을 때 안타를 못 칠 확률이 높아져요. 이거는 하나도 신기한 일이 아닌 게요. 의학계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위약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 네. 가짜 약을 주고 근데 이 약이 되게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많은 경우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파악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 신체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그래서 징크스도 그런 위약 효과와 비슷하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약을 먹었을 때 분명히 나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약을 먹어도 약은 사실 나는 잘 안 들어 하는 사람은 분명히 효과에도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가 결국에 행동이나 몸의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다. 다만 그 차이는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징크스의 경우에는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확고하게 믿고 되게 중요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AI가 요즘 진짜 발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짜 정보라든지 딥페이크 같은 것들 많이 잘 만들어내잖아요. AI 운수 많이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유사과학 같은 것들도 구분되기 어려울 정도로 진짜 과학의 영역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정교하게 발전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현재 그 생성형 거대 언어 모형 LLM의 핵심적인 특징은 네. 그 아키텍처인 트랜스포머라는 게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않고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지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 뭘 물었는데 전 몰라요 그러면 그 인공지능 안 쓰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개발한 회사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모른다고 대답을 안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분야에 확실한 지식도 없고 AI뿐 아니라 전체 과학계도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굉장히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걸 오버 컨피던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틀렸어 하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네. AI는 다른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유사과학보다도 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또 요즘은 AI에 대한 맹신이 되게 강하잖아요. 맞아요. 저 교수님들 중에서도 학생들이 와가지고 교수님 말씀 틀렸어요. AI한테 물어보니까 이렇다는데 교수님이 틀리셨어요.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하고 주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저번 주에 타로 사주를 보러 갔는데 생년월일도 묻지 않고 나에 대해서 다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신이 내린 건가요? 근데 이제 타로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이 음. 그런 능력들이 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능력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굉장히 눈썰미가 날카로운 거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걸어 들어오는 태도나 외양이나 옷이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주의 있게 관찰을 하고 말을 좀 해보면 이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잘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술에서 이거는 뭐 잘 알려진 그 기법인데 네.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숫자를 맞추는 방법이 1부터 10까지 중에서 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1, 2, 3, 4 이렇게 차례대로 부르면 본인이 의도적이 아닌데 자기가 생각했던 숫자 할 때 약간 다른 행동을 보낸다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예. 저같이 눈 나쁜 사람은 절대 못 봐요. 근데 마술사는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 7이셨죠? 5였죠? 그럼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향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추측해 봅니다. 자신은 없고요. 딱 들어왔는데 표정이 안 좋으면 안 좋은 일 있지 이렇게 그런 느낌이군요. 요즘 얼굴 인식 결제 시스템도 있던데 이게 일상화돼서 우리가 사는 물품들이 데이터화된다면 관상처럼 얼굴형에 따른 소비 패턴 분석도 가능해질 수 물론 있어요. 가능합니다. 아주 똑똑하십니다. 결국은 인공지능이 잘하는 건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상관관계 분석입니다. 정말로 얼굴 패턴이 어떤 물건을 사게 만든다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이런 얼굴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에서 많이 사더라. 그거로 충분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데이터고 사실은 개인정보 문제로 되게 심각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그 정보를 얻고 싶어 할 겁니다. 이게 방송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싶은데 TV 앞에다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요. 그렇죠. TV 보는 사람 표정을 이렇게 카메라가 찍도록 해놓고 어떤 장면이 나왔을 때 막 되게 좋아한다거나 그렇죠. 표정이 막 일그러진다거나 하면 그걸 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갖다 미세 마케팅에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사실 과학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거는 과학의 영역이야. 이거는 유사과학에 가까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울 텐데 유사과학 그리고 진짜 과학이 아니다 적어도 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게 하는가, 경험적 근거를 그냥 제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회의적인 어떤 방식으로 검토를 받는가, 이 부분들을 조금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카이스트의 어떤 연구진이 확립한, 거기서 이렇게 멈추시지 말고 그 연구진이 한 말과 그걸 가지고 활용한 제품들이 정말 일치하는 건지, 그다음에 그 연구진의 논문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시각은 없었는지 이런 것만 확인해 보셔도 과학은 기본적으로 절대적으로 맞기보다는 틀린 걸 최대한 줄이려는 이런 어떤 체계적인 회의주의가 장착돼 있는 분야여서 그것들에 주목하시는 게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볼 수 있는지 정도만 확인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오늘 전 진짜 즐거운 예, 재밌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